오늘은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 오늘 이 강의가 6번째인가 5번째인가 하는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은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전문가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이런 교육들을 꼭 받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던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 이해와 장애인 학대, 그리고 장애인 학대 사례, 장애인 성폭력,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세 번째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해서까지 약 40분가량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장애인 성폭력하고 마지막 학대 및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이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장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리와 장애인 등록제 시행, 그리고 장애 범주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선생님들이 참 쓰지 않아서 참 편하죠.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해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이건 맨날 쓰느라고 팔 떨어질 것 같아요. 좀 다 내용을 넣어주실 수 없나요? 해가지고 PPT에다 상당한 많은 텍스트를 집어넣었죠. 근데 제가 교육학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석사 때. 교육공학 측면에서는 이거 상당히 못 만든 PPT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다시 돌아가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적,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다라고 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그 변화와 더불어서 장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의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죠.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이 정의를 채택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국회 비준을 하고 2009년 1월 10일에 이렇게 발효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관심을 갖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적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외부는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같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내부 기관의 장애는 반면에 우리가 쉽게 장애인이다라고 유추할 수가 좀 어렵죠. 근데 신장장애, 심장,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간장애, 뇌전증 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다시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다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발달장애이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는 정신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장애 유형이 있는데요. 뇌병변과 청각, 언어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각과 언어는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죠.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나 뇌졸중, 또 외상성 손상 같은 복합적 장애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뇌병변 장애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언어, 또 지적, 자폐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동반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유형이고요. 또 피해를 입는 장애 유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제가 2009년 유엔 장애인 권리 그 협약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쯤 우리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서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장애인 학대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이 설립이 됐죠.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구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학대에 대해서 별도 조항을 두어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학대 현황에 대해서 신고 접수된 현황을 살펴봤더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나 질문해놓고 이쪽 못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학대 신고율이 올라가는 거? 학대, 학대도 많이 있고, 신고에 대한 그 신고를 의무화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상당히 많고 우리가 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도 살짝 모호한 측면이 있죠. 이게 학대인가? 학대인가 아닌가? 조금 그런 측면도 있고 무조건 신고하는 경향도 있고 또 우리가 신고가 상당히 편리해졌죠. 그러니까 제가 좀 연식이 밝혀져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 아주 우리가 오래전에는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당 다 갖고 다니는 우리나라 국민들 전 국민 중 97%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해요. 통계를 보니까. 근데 휴대폰을 다 갖고 다니니까 어떤 장소에서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바로 신고가 상당히 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과는 조금 별개의 사례이긴 한데 제가 엊그저께 그 구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고 이게 슉 날라왔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나는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날라왔을까? 충격을 받아서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강의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장애인 주차구역 선만 밟아도 불법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반 주차구역이 아니라 아파트 주차구역에서 이 선을 밟았어요. 제 왼쪽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이 선을 좀 밟고 제가 주차를 했더니만 그게 10만 원이 쑥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의 제기를 하려고 엄청나게 요거를 많이 붙여져 있는 걸 읽어봤더니 선 밟으면 뭐 위반이다 이런 건 분명히 없지만 어쨌든 그거 사진을 찍어서 그게 되니까 선생님들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요 사진 찍어서 구청에 신고하면 이게 신고가 이게 수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구청 공무원들이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2장을 찍어서 보내는데 이거는 가능해라고 판단을 해서 이게 되면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겠죠. 저도 그렇게 누군가가 찍어서 2장을 보냈는데 이게 위반이다라고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아주 상당히 비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장애인 구역 가까이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신고가 원활해졌다. 이게 뭐 바른 신고든 조금 약간 다른 신고든 이게 신고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신고율이 올라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신고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 내용도 보내드릴 건데 거기에
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학대가 무엇인가 분명히 잘 인지하기가 어렵고, 뭔가 내가 얘의 팔뚝만 툭 쳤는데 이게 학대가 될 수 있을까? 학대가 아닐까? 뭐 이런 그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의해서 장애인 학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유형을 살펴봤더니 중복학대가 가장 많아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신체적 학대에 경제적 착취가 중복이 돼서 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중복이 돼서 동시에 발생한 것이 2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착취입니다. 선생님들이 뭐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슨 뭐 활동 지원사 분들이라든가 한 분이 붙어서 계속 그분을 케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특히 장애인 분들의 특성상 장기간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200%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맡기시죠. 그래서 경제적 착취가 비일비재하다. 세 번째로 신체적 학대, 그리고 다음으로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좀 학대 유형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장애 유형을 보면은 직접 장애가 월등히 많습니다. 65.9%로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지적 장애 아들이 성적 학대나 그냥 학대가 많은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장애 다음으로는 지체 장애가 많고요.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여기는 통계에 포함이 안 되는 숫자겠죠. 그리고 지체 장애, 또 정신장애 순으로 피해자 장애 유형이 나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 장애인 학대 사례는 945건이었어요. 장애인 학대다라고 인정되는 사례였죠. 그리고 783건은 장애인 학대가 아니다라고 판정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학대다라고 신고를 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니 학대가 아니더라라는 거였죠. 그리고 잠재 위험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잠재적 위험 사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듣게 되실 텐데, 이때 장애인 학대는 아니지만 이런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사후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195건이었고요. 학대 발생 장소를 보니까 피해자 거주지가 32.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게 장애인 거주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을 보면 이 하루에 루틴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이 어떤 그 재활센터라든가 이런 데 갔다가 다시 집에 오고 그런 이제 계속 정해져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소에서 오래 거주하는 곳에서 학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시설이고, 그 다음으로는 행위자 거주지, 가해자 거주지죠. 그 다음은 직장 및 일터, 장애인 이용시설 순으로 학대 발생 장소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학대 행위자는 누구였냐, 가해자는 누구였냐 봤더니 가장 많은 게 타인이었습니다. 타인 중에서도 선생님들 그 밑에 작은 글씨 보면 보이시죠? 지인이 18.3%로 가장 높았어요. 타인이지만 그럼에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잘 아니까 이런 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기를 당해도 잘 아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왜 선생님들도 살면서 막 친한 사람들한테 뒤통수 되게 많이 당해보잖아요. 탁 맞죠. 이런 얘기는 여길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참 생긴 것 같지 않게
순진했다고 할까요? 요즘 뭐 이제 그런 기회조차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만 뒤통수를 상당히 많이 맞아서 되게 아팠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역시 타인이지만 지인들이 가장 많은 가해자였고요. 그 다음으로 기관 종사자 분들이 34%로 가장 많은 두 번째로 많은 가해자였습니다. 34% 중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과반수를 넘죠. 21%로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인데 이게 26.8%인데 이 중에서도 부모가 12.0%로 가장 높은 가해 유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 근거해서 장애인을 학대로 살인, 폭행, 상해, 유기, 체포나 감금, 또 협박,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또 성매매, 강요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당연히 제한되겠죠. 그리고 가중처벌 대상자가 있습니다. 상습범이라던가 신고 의무자가, 선생님들은 전부 다 신고 의무자시죠. 알고 계시죠? 선생님 같은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할 때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저희 같은 이제 교수들은 이제 학교에 임용이 될 때 학교에서 범죄 경력이라는 걸 조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 소재지에 있는 관할 경찰서에다가 범죄인 경력을 조회해달라 경찰서장한테 요청을 하면 이제 저에 대해서 범죄가 있나 없나 뭔가요? 음주하고 운전하는 거, 음주운전까지 다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잡혀서 그 임용이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들도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쩌다 보니 처음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이제 재직을 하게 계시는데 어떤 기관 보면 그 범죄 경력이 있는 분이 일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래서 언제 한번 딱 그 사회복지기관 기관 종사자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상당히 궁금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성북구 쪽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계시는 분이 알려주시더라고. 그쪽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회복지사로 들어오셔서 일을 잘 하고 계시다가 관련 범죄를 저질러서 그만두게 되셨다는 거죠. 근데 몇 달 후에 거기 운전기사로 취업을 했대요. 그 기관에. 그래서 그때는 그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놓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무섭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을 기회로. 그리고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요즘 그 아는 변호사한테 들으니까 변호사가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해요. 변호사 수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노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수입료는 상당히 비싸죠.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어떤 진짜 조그만 어떤 고소를 당해서 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거 보니까 비용이 1,000단위더만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국선 변호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피해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에 참여할 때 진술 조력인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상 금지 행위 및 벌칙을 보면 금지 행위가 몇 개 있죠. 예,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제59조의 9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가 가장 이게 처벌이 강하죠.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경한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학대는 정말 무엇일까 명확하게 알고 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으로 폭행, 상해, 감금 같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의 대표 행위로서 손이나 발 같은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체벌이나 기압을 주는 행위, 또 원하지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로 낙태 수술, 문신을 새긴다거나 불임 수술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신체의 일부로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훼손시키거나 또 이것을 임의로 작동시키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의 대표 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이런 신체적 학대를 예측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멍, 또 물린 자국, 흉터, 골절, 화상 같은 상흔이 관찰될 때, 또 특정 사람에 대해서 접촉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때, 반복적으로 상처가 발생될 때 신체적 학대의 징후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부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인데 그 비상근이라서 출근도 안 하고 월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이슈가 있을 때 가서 일을 해주고 뭐 법제상벌위원회라는 거를 맡게 되어 있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데 거기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지역의 시장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광역시 뭐 장애인 체육회다 그러면 부산시장의 회장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23년 5월경에 YTN 뉴스에 되게 크게 났어요. 뭐가 났냐면 우리는 그 활동 지원사처럼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용산의 어디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가서 운동을 지도해 주다가 YTN 방송에 나온 거는 이게 학대일까 아닐까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말씀 안 드렸구나. 우리가 또 뭔가 운동을 하고 이러면 옆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농구할 때 이제 골을 할 때 팔꿈치를 들어야 되거든요. 팔꿈치를 이렇게 밑에서 하면은 힘도 더 들고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팔꿈치를 올리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지도해 줄 때 지도자가 팔꿈치를 툭툭 쳐요. 이렇게 치는데 이거를 학대라고 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농구를 배울 때 이렇게 치는 거를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장애인 기관에서 지도를 했던 그 생활체육 지도자 선생님은 그 아이의 어떤 뭔가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팔을 쳤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학대 행위라고 그 친구가 그 부모님께 장애인 그 부모님께 좀 고소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신체적 학대냐 아니냐는 상당히 논란이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는 학대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되게 예쁘다고 등짝을 탁 때리거나 내가 느꼈을 때 아프면 학대죠. 애정이 담긴 뭔가 스매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학대의 대표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장애인에게 수치심, 모욕감, 따돌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의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 행위로서 협박, 위협 같은 공포심을 주는 언어적 표현, 또 때리려는 등의 행동으로 공포심을 주는 비언어적인 표현,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을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의 대표 행위고, 자해 같은 상처가 관찰될 때, 또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는 등 소극적 모습을 보일 때, 또 우울증이 오거나 자해, 자기 학대적 행동을 할 때 이 친구가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적 학대입니다. 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장애인에게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 성적 행위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또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성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이고요. 이런 징후는 설명할 수 없는 임신을 하고 있을 때, 또 성기나 가슴 등 특정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출혈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성적 표현이 상당히 증가할 때 우리는 성적 학대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자위 행위가 많이 늘어날 때 또 성적 학대의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착취입니다.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해서 재산 및 노동력의 착취, 그리고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를 도용해서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 재산을 빼앗는 행위,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급해야 할 정당한 대가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대표 행위이고요. 경제적 착취의 징후는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 의식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과금 같은 연체 독촉장 우편물과 채무 관련 전화가 지속적으로 올 때, 또 소유한 돈이나 귀중품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금융거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착취의 징후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며칠 전에 뉴스를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선생님들이 이러면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선생님들을 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며칠 전에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왜 신안 염전에서 그 학대 피해자들, 경제적 착취 피해자들이 방송이 됐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염전 피해자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상당히 외딴 곳이고, 이래서 이게 발견되기가 어렵나, 왜 계속해서 발생할까? 선생님들은 왜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말하기 싫으시죠? 그냥 생각해 보시는 걸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제가 그알 같은, 제가 이게 짧게 줄여서 하는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알 뭐 이렇게 요즘 분들은 다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심하게 너 꼰대라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말 좀 줄여서 하지 마! 막 이러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줄임말 그게 잘 안 될까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탐사 프로그램을 상당히 자주 보는데, 최근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왜 방학 때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장애인 분들 운동하는 거 도와주는 자원봉사나 또 어르신들 가서 운동시켜주는 이런 자원봉사를 방학 때는 맨날 가서 했었거든요.
네, 이런 장애인 사례는 아닙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이제 옆에 계속 붙어 다니시는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상당히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의지하니까 뭐 인감도장, 통장, 뭐 아파트 뭐 이거 재산 그런 거 있잖아요. 문서, 아파트를 못 가져봐서 아직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집문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맡기시죠. 은행 일까지 다 맡기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뭐 아파트 담보대출 받고 보험 담보대출 받고 본인 맘대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본인이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꼭 써야 될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아직까지도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조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와 방임은 살짝 비슷한데요.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유기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분들한테 200% 의지한다고 했는데 이분을 남기고 그냥 떠나버리면 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장애인을 고의로 남겨두고 몰래 이사를 가는 행위 또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는 행위 유기 행위의 대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 징후는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악취가 날 때, 또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을 때, 또 낯선 장소를 배회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발견될 때 유기의 징후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고요. 방임은 비슷하죠.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행위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방임의 대표 행위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신변 처리를 포함해서 의료적 지원을 소홀히 하는 행위,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과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등이 공적 급여나 사회 서비스 연계를 거절할 때 왜 거절할까요? 나 어려운데. 선생님들 알고 계세요? 왜 거절할까요? 선생님이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크게 말하기 싫으신가 봐요. 안 들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공적 급여라든가 사회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가정에 방문해서 이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안 받으면 그 방문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본인의 아이에게 학대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속된 말로 뽀록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 아예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처나 염증, 욕창, 질병이 있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되지 않을 때 방임 징후가 있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 사례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정신병원 보호사 선생님이 소란을 피우거나 목욕을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입원 환자인 지적장애 B와 정신장애 C를 때려서 상처를 입힙니다. 또 지적장애 D씨가 장난을 치면서 본인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이쑤시개나 그 클립을, 이 클립이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 힘도 세죠. 이걸 일자로 쭉 펴죠. 이걸 펴서 찌릅니다. 상당히 아프겠죠.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환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 A 선생님에게 유죄 판결을 줬고 해당
의료법인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라고 판단해서 3천만 원의 벌금을 줬습니다. 또 요거는 조금 좋은 사례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미성년자인 B씨가 밤마다 휴대폰을 계속 보고 휴대폰을 본인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얘가 채팅 중 만난 사람한테 본인의 신체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해서 이 미성년자 이용인의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집 교사는 지적장애 B가 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문다라는 이유로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둥글게 말아서 B씨의 입술을 튕기고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법원은 이걸 학대,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왜 딱밤 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학대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아버지는 장애인 아들 B가 평소에 일도 안 하고 맨날 방 안에 틀어박혀서 휴대폰만 한다라고 해서 휴대폰 충전기를 휘둘러서 눈가에 상처를 냅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이해가 안 돼서 이러실 텐데 나 때는 말이야. 연식이 또 밝혀지는데 상당히 그 충전기가 컸어요. 까만색 이렇게 커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딱 꽂아놓고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좀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묵직하고 무거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휘둘러서 상처를 낸 거죠. 그래서 장애인 학대로 인정을 합니다. 또 장애인 B가 비장애인이 얘가 금전 관리가 어렵구나. 관찰이 쉽잖아요. 장애인 분들은. 그래서 얘는 좀 금전 관리가 어려워 보이네. 내가 재산을 관리해서 좀 불려줄게 라고 해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그 사람 명의의 아파트 처분 권한을 일방적으로 넘겨받아서 재산상 피해를 입힙니다. 인감도장까지 본인이 다 갖고 있으니까 다 이게 수월했겠죠. 법원은 사기죄로 인정을 했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원장은 장애인 A와 B가 서로 다투자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 앞에서 니네 둘이 서로 싸워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머뭇머뭇 싸우지 않으니까 이 원장이 시범을 보입니다. A의 따귀를 때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불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식사나 간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싸움을 강요한 것은 정서적 학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방임으로 인정해서 처벌을 했고요. 장애인 A씨 주변에 살던 B는 A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내가 니네 집에 형광등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내가 형광등을 좀 갈아줄게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왜 집안에 들이지? 낯선 사람을?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의 특성은 뭔가 그분들의 이 형광등 갈아줄게 이거를 뭔가 본인한테 애정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 형광등 갈아주세요 라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폭행을 하고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이거는 성폭행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거 우리 조금 전에 정서적 학대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법원은 인정을 합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이란 성폭력을 성을 매개로 해서 원하지 않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강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사회적, 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은 현행법에서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희롱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진짜 싫으면 성희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상당히 손이 크고 길고 예쁘거든요. 자기 자랑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고기를 엄청 잘 굽니다.
이제 뭐 회식 자리 가거나 뭐 이러면 이제 왜 또 맨날 말단이 고기를 구워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가도 뭐 중간제 좀 위치가 좀 중간이거나 좀 제가 위거나 해도 제가 고기를 잘 굽기 때문에 그 집게와 가위를 놓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기를 막 잘 굽는데 어떤 남자 교수님이 제 손등에 손을 이렇게 쓱 얹더니 어머, 정 교수는 손이 왜 이렇게 예뻐? 이러고 있습니다. 엄청 불쾌했지만 이거 성희롱이죠. 성추행이죠. 그래서 너무 기분도 안 좋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1차인데 2차와 3차가 남아있는데 저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너무 쌓여질 것 같고 이래서 그냥 아휴, 핸드크림 좀 열심히 발라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넘겼고 근데 기분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차, 3차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경우가 우리 같은 비장애인도 비일비재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상당히 불쾌했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만약에 너 가해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일단 불쾌하고 그랬으니까 성추행이 분명하죠. 제가 손을 만지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상당히 불쾌했다. 예, 성희롱, 성추행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 또 직장 내에서의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통신매체를 통한 희롱, 음란전화, 성기 노출, 포르노, 또 포르노는 음란 영화나 도서, 음란 만화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은 일어난 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의 피해는 1차, 2차, 3차 피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차는 강간이나 성추행 같은 직접적 피해를 우리가 1차 피해라 하고 2차 피해는 성폭력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한다거나 비난하는 주변의 태도로 인한 피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그 장애인들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 가서 진술하면 잘 믿어주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장애인들은 무성욕자야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얘가 피해자를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인식하지 않는 것, 피해자를 오히려 의심하는 것, 이게 2차 피해이고요. 3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해를 하는 등 오히려 사회적 범죄자가 된 경우입니다. 요거는 장애인 사례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왜 그런 탐사 프로그램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되게 열심히 챙겨보고 미드도 완전 열심히 봅니다. CSI 이런 거 있죠. 뭐 CSI 뭐 크리미널 마인드 뭐 성범죄 전담반 뭐 SUV SVU인가? 뭐 그리고 뭐 온갖 범죄 프로그램은 다 다운로드가 다 그걸 보면서 와 미국에 이렇게 범죄를 증명하는 건 상당히 과학적이구나.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요? 했더니 어떤 경찰이 야 그건 드라마야. 그런 환상에 빠져서 그러지 마라고 저한테 하는데 그래도 어쨌건 그게 현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드라마에서도 그게 뭔가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몇 년 전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남편이 뭐 야근을 한 상태였고 여성분이 혼자 집에 있었는데 도둑이 침입을 했죠, 집에. 근데 그 사람이 도둑질만 하고 나가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성폭행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여성분이 도둑의 혀를 깨뭅니다. 그래서 혀가 3분의 1이 절단됐죠. 근데 그거 법원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았죠. 네? 그 뭐라고 하나요? 네.
과잉 방어를 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여성분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 이 3차 피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폭력의 유형은 접촉행위와 비접촉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접촉행위는 옷 위 또는 옷 속으로 성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 또 다른 사람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구강성교나 실제 성교, 또 신체 일부, 손가락이나 음경을 질이나 항문에 넣는 행위를 성폭력의 유형 중 접촉행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비접촉행위는 성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만지도록 하는 행위,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몸을 훔쳐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선생님들 영화 도가니 보셨어요? 도가니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분이 나이 지긋하시고 앞머리 없으신 분이 얘네들한테 시키고 이렇게 딱 보게 하죠. 그런 것들도 성폭력이다. 또 자유행위들을 하도록 시켜요. 그거를 본인은 지켜봐. 이것도 성폭력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또 성기 부위를 노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옛날에는 저 때는 말이죠. 제가 여대를 다녔습니다. 학교 앞에 바바리맨이 아주 많이 출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왜 여학생들은 막 하고 도망가잖아요. 전 도망을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교육대학원을 석사 때 다녔습니다만 이제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서 스포츠 의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에 가서 의대 수업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해부학 뭐 이런 거 기능해 부학 이런 거 막 다 들으니까 책을 통해서 다 봤죠. 근데 실제로 걔가 제 학교 앞에서 이렇게 딱 하니까 어머 너 뭐니? 이러니까 지가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애들 앞에서는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계속 이러다가 제가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지가 이렇게 시무룩해가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반응을 안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상당한 트라우마로 작용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는 어렸을 때 뭐 대학교 1, 2학년이니까 그래도 어리죠. 그때 바바리맨을 접한 이후로 성에 대해서 상당한 트라우마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오빠도 그러는 건 아닐까, 우리 아빠도 그러는 건 아닐까, 내 남자친구도 그러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한동안 남자친구를 못 사귀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결혼은 제일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성폭력이다.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아동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행위, 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도 성폭력이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배포하는 행위도 성폭력의 비접촉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학대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이 발달장애인 65.9%라고 했죠.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피해에 취약할까? 특성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기간 돌봄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화장실 문제라던가 목욕 같은 개인적 돌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성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거나 또 착취적 상황에 취약하게 되지요.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억압을 받아왔고 부정적 사회적 태도와 행동은 성적 존재로서의 기본권을 무시해 온 게 사실입니다. 오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억압의 역사는 지속되어 왔죠. 2000년대 들어서 상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일부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선진국임에는 분명하죠. 그리고 작년에 개발도상국에서도 벗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장애 인식에 대해서도 선진국이냐는 것은 좀 물음표입니다.
아직도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업무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씩 갖게 되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선생님들이 일이 너무 많다는 건 압니다. 제가 이제 방학 때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들이 뭐 한 분이서 막 기본적으로 10명을 케어하시면서 이분들 점심 식사를 주고 양치질도 다 시키더라고요. 한 명 한 명. 그러니 본인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또 이 친구가 낮잠을 좀 자줬으면 좋겠는데 낮잠도 안 자고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해는 갑니다만 선생님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더 힘내라 이런 말은 못 드리겠고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무성적이거나 성적 욕구가 없기 때문에 폭행당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폭력 피해가 있다고 해도 장애인을 잘 믿지 않고 발달장애인은 성적 제한을 다루는 기술이 없다. 또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착취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한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각 개인의 자기보호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떤 이런 주류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애정을 준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조작된 관계죠. 이게 형광등 바꿔줄게, 너 1,000원 줄게. 1,000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우리 발달장애인은 본인한테 애정을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조작된 관계로 인해서 착취에 더욱 취약하고 애정을 받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관계에 끌리기 쉽습니다. 또 가해자들은 장애인 성폭력이 비장애인 성폭력보다 본인이 들킬 발견될 가능성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성폭력, 성학대 누군가가 크게 공론화하지 않는 이상은 잘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사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경고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폭행에 저항이 어렵고 자신들의 장애로 인해서 늘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찰이 상당히 용이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은 자신이 강간 당했는데도 강간 당했다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성적 접촉 등의 행위를 좋아하거나 사랑을 주는 행위다라고 길들여주기 때문에 이들이 강간이 아닌 애정 관계로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갖거나 제가 나를 성폭행하는 건 너무 싫은데 다른 거 형광등 갈아주고 실제 형광등도 갈아주니까 실제 형광등 갈아주고 가스 체크해주고 물 떨어지면 물 갖다주고 이런 건 너무 좋아. 성폭행만 아니면. 근데 이거를 너무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계속 결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관계라는 거죠.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발달장애인은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아동 성폭력 경우처럼 대부분 가해자들이 성폭력 상황에서 단순하게 그냥 위협만 가해도 발달장애인들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물건이나 돈 같은 것을 줘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폭력을 애정의 표현이라고 인식시키죠. 가족관계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오히려 장애인을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실제로 어떤 아버지와 언니가 여동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와 언니가 편을 먹고 동생을 제가 거짓말해서
제가 뭔가 그 성적으로 되게 문란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얘한테 계속 가해를 했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분리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관찰한 경험이 있는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누구에게 이런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해자와 관계를 살펴봤더니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또 자주 보는 그 아래서 방송을 했는데요. 전남의 어떤 시골에서 어떤 그 5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 13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죠. 근데 여성 혼자 살았어요. 근데 딸은 외지에서 혼자 살았는데 딸이 엄마를 보려고 방문을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엄마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근데 그 엄마는 지금은 장애인이었는데 지적장애 8세의 지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40대 중반쯤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적장애인은. 그래서 그 전에 본인이 비장애인이었어도 그렇게 발달장애인이 되면은 그 성폭력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은 몇 년 동안 그 13명에게 계속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분들이 다 주위에 남편은 사별했는데 남편 친구들 그리고 남편 형님들 막 이랬는데 이분들이 성폭행하고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이거 가지고 가서 뭐 8세 지능이라고 있잖아요. 슈퍼 가서 뭐 사탕 사 먹고 막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 실제로 뭐 가스 봐준다 뭐 이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성폭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여성분은 상당히 싫었다고 해요. 싫었다고 하는데 그 진짜 마을 공동체라는 게 상당히 고립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수도 없고 실제 경찰에 갔더니 이 모녀들 말을 믿지를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13명 중에 1명만 처벌을 받습니다. 12명은 무혐의 풀립니다. 근데 그나마 1명도 아주 경징계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재조사를 한다 어쩐다 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계기로 막 재수사되고 이런 사례들이 몇 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수사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상당히 저도 그 프로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또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또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했다. 경찰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또 그거였어요. 너 성폭행 당했으면 그 사람 이제 만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왜 계속 만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가해자와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가해자가 성폭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이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가해자 외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또 성폭력 가해 외에는 피해자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과거에 어떤 성폭력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적절히 처리되지 못한 경험이 있죠. 가해자가 뭔가 경찰에서 적절한 처벌을 받았거나 본인한테 뭔가 확실한 지원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성폭행을 또 당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이상한 사람 됐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다시 신고하지 못하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는 신뢰도 없고 가해자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경고한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가해자의 연락을 거부한다던가 피하는 것이 이 발달장애인에게는 스스로 상당히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폭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크죠. 성폭력 피해 징후가 있습니다. 성기에 통증을 호소하고 옆에 누군가 없으면 혼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뭔가 숨기는 듯 불안해 보이며 갑자기 너무 많이 먹든지 아니면 식욕이 없어지고 심하게 자위를 한다. 자주 배나 머리가 아프다.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불안해하며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전과 달리 자주 우울해 보이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문을 꼭 잠궈 놓는다. 머리핀, 핸드폰줄, 가방 같은 못 보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용돈이 없는데 과자나 사탕 같은 것들을 많이 사 먹고 다니면서 TV에 나타나는 이성교제라던가 성적 표현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면서 동네 할아버지나 아저씨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하면은 우리가 제가 갑자기 왜 저러나 하고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신고하느냐?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인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고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그리고 언제 하느냐?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또 관련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더 원활한 처벌을 줄 수가 있겠죠. 신고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로는 신고자 관련 정보, 또 피해자 관련 정보, 학대 관련 정보가 있고요. 1644-8295 번호를 통해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기관에 연락 후 방문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나 성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의 첫 단계는 바로 신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가 있어야 어떤 처벌도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이 공론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면 이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나 성폭력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선생님들이나 의료 응급구조 관련, 교육 보육 관련, 상담 보호시설 직종에서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직무상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요. 만약에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분명히 있죠.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면, 해임, 해고 같은 또 징계나 전근, 집단 따돌림 같은 거는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5, 또 제8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세상을 살다 보니 이렇게 내가 신고한 내용이 누군가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상당히 어느 순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뭐 따돌림을 당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생님들에 대한 뭐 지원과 조치는 취해질 테니 용기를 갖고 분명히 뭔가 발견했다라면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학대 사례 지원 절차는 말씀드린 대로 신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접수가 되면 조사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사례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이 이 사례 지원 절차의 끝이고요. 이래서
만약에 뭔가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5번 단계로. 그래서 다시 이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례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죠. 선생님들이 이런 뭔가 그 왕따라고 하죠. 뭔가 내부 신고자 뭐 이렇게 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있죠. 우리 비장애인들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장애 유형에 있어서는 내가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는 한, 또 어떤 사회적 규범 내에서 이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지 않는 한 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그 불이익을 조금 당하더라도 용감하게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교시 2시 30분 시작이지요. 이때 2시 40분인가? 2시 40분이랍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10분 일찍 끝냈습니다. 2시 40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